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유럽으로 갔던 배낭여행은 소름 끼쳤다. 그때가 대학 졸업하고 바로 갔으니 아마도 2007년 정도일 겁니다. 아는 형과 아는 누나와 단합하고 유럽 배낭여행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대충 전통 코스로 영국에서부터 바티칸, 프랑스, 스위스, 베네치아 등을 돌고 왔죠. 약 2달 정도 걸린 것 같네요. 여하튼 막바지에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베네치아의 여관에 묵었죠. 방 배정받고 방에 들어서는데 여자 종업원이 저한테 뭔가 마구 소리 지르면서 흥분을 하더군요. 이 여자가 왜 이래라는 생각을 하면서 형과 함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호텔의 제일 구석에 있는 자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여자가 절 동양인 거지인 줄 알고 막 뭐라고 한 줄 알았습니다. 행색이 영 말이 아니었거든요. 안은 굉장히 깨끗해 보였습니다. 굉장히 아늑해서 마음에 엄청 들었었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식사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하룻밤만 자면 집으로 돌아갈 거라 너무 흥분되고 기분이 좋았죠. 식사를 마치고 형이 누나는 독일까지 여행을 한다고 새벽에 역까지 모셔간다고 하시더군요. 아무래도 밤은 너무 위험하니깐요. 그래서 형한테는 알았다고 하고 같이 방에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매우 곤히 잠든 밤 누군가가 현관을 두들기는 소리가 납니다. 전 그래서 잠결에 아형이 열쇠를 두고 가서 못 여는구나 싶었습니다. 잘 갔다 왔나 하면서 부스스 일어났습니다. 그때 전 오싹한 기운과 함께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습니다. 매우 컴컴한 방 안에 바로 제 발 앞쪽에 누군가가 서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분명 덩치가 저랑 비슷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움직일 수도 없었고 사람의 모습을 한 형태와 약 10초간 서로 바라보았습니다. 멍하다가 머리맡에 있는 전조등을 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발 쪽으로 눈을 돌리는 순간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더 놀란 건 옆에 있는 형이었습니다. 너 왜 그래 괜찮아? 라고 묻더군요. 형은 분명 밖에 나간 줄 알고 문소리를 듣고 일어났는데 형이 있던 겁니다. 문 두들기는 소리 못 들었냐고 물어보니 형은 못 들었다고 합니다. 그제야 그 얘기를 듣고 식은땀이 줄줄 흘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제가 누운 지 10분밖에 안 된 시간이더군요. 무서워서 잠을 못 잔다고 하면 쪽팔릴 것 같아서 결국 그날 밤은 형한테 마지막 유럽 여행인데 자면 뭐 하냐고 하면서 같이 밤을 새웠습니다. 누나 배웅도 결국 같이 갔죠. 아직도 잠을 자기 전에는 그날 밤 일이 생각나서 등골이 오싹해질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귀신이 나에게 죽음을 점지했다. 난 귀신을 보거나 영 능력이 강하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어릴 적부터 기이한 현상을 많이 목격했다. 항상 술자리나 모임에서 기이한 얘기를 해주는 건 내 몫이었지만 사람들에게 말하기 전 나는 늘 당부한다. 단순히 운이 좋았거나 우연의 일치거나 잘못 본 거니까 믿지 말아라고. 정작 그런 상황을 실제로 목격한 나는 미신을 전혀 믿지 않는다. 이것은 군 제대 후 학교 복학하고 겪었던 이야기다. 가을이 시작될 무렵 친구와 한껏 술을 마시고 정신없이 집에 들어와 방에 누워 잠을 청했다. 평소보다 주량을 오버한 날이라 속이 많이 불편해서 그런진 모르겠으나 정말 오랜만에 가위에 눌리었다. 아무런 힘도 못 쓰고 그저 누워서 발등만 보이는 불편한 자세. 멀뚱멀뚱 한참을 발등만 보고 있을 무렵 서서히 가위 눌리었을 때에 환각이 시작되었다. 발등 너머 흐릿한 창문 밖으로 무언가 사람처럼 보이는 물체가 스멀스멀 움직였다. 우리 집은 2층인데 긴장했던 나는 제발 방으로는 들어오지 말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으나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가볍게 창문을 뚫고 왔다. 억지로 봐야 했던 그 모습이 정말 흉측하기 짝이 없었다. 어지럽게 풀어헤친 머리와 초점 없는 눈, 이리저리 뜯긴 피부, 뿌연 안개 같은 몸통을 가진 그것은 웬만해선 공포를 느끼지 않는 나마저도 무섭다 느낄 정도였다. 그렇게 몇 분간 서로 눈을 마주치고 있을 무렵 갑자기 그것이 날 덮치더니 시야가 새하얗게 변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근데 그 기분이 너무 끔찍했다. 말로 표현하긴 힘들지만 마치 그것과 한 몸이 된 것 같았다. 그러다 서서히 시야가 뚜렷해지기 시작했는데 내 방이 아니라 어떤 병실 같은 곳에 내가 둥둥 떠 있었다. 그리고 앞에는 의사로 보이는 남자와 간호사, 그리고 낯익은 느낌의 사람이 누워 있었는데 이제 막 숨을 거둔 것처럼 보였다. 얼굴은 제대로 보이지 않았으나 분명 내가 아는 사람일 거란
느낌이 강렬하게 들었다. 가까이서 확인해 보려 했지만 눈 깜빡할 사이에 다시 내 방으로 돌아와 있었다. 난 여전히 누워 있었고 끔찍한 모습에 그것은 내 몸을 빠져나와 내 발등 너머에서 다시 날 쳐다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날 조롱하는 듯 키득키득 웃기 시작하는데 그 웃음소리가 기억에 너무나 깊게 박히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그것은 그렇게 한참을 웃다가 어느덧 사라졌고 난 반사적으로 거위에 풀려서 몸을 벌떡 일으켰다. 그리고 다음날 나는 친구들과 지인들, 가족들에게 일일이 전화하여 부디 몸조심하고 매사에 차분하게 행동하라며 당부했다. 평소 나에게 기이한 얘기를 자주 전해 들었던 내 친구들은 그날 무서워서 집 밖으로 일체 나가지 않았다. 그래도 걱정이 된 나는 그날 하루 종일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 다행히도 그날 밤이 지날 때까지 아무 일도 없었다. 그렇게 그냥 해프닝이 되어 역시 미신은 믿을 게 못돼하며 한 주가 지났고 다 잊은 채 난 평소처럼 학교를 갔다. 그날따라 일찍 도착한 나는 강의실에서 혼자 기다리며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듣기 싫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나 빼곤 아무도 없는 강의실인데 온몸이 굳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눈알만 굴리고 있을 무렵 갑자기 수업 조교가 들어오더니 날 이상하게 쳐다봤다. 오늘 휴강인데 혹시 전달 못 받았어요? 하고는 화이트보드에 큼지막하게 휴강이라 적고 있었다. 오늘 휴강이에요. 물었더니 조교가 대답했다. 교수님 어젯밤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서 오늘 휴강하고 다들 장례식 참여하러 갔는데 전달 못 받았나 봐요. 건강하셨던 내 담당 교수님이 아무 이유 없이 급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그것도 내 수업날. 곧장 학우들에게 전화해 왜 전달 안 했냐 물었더니 계속 전화가 안 되더란다. 새벽부터 계속 왠지 모를 교수님에 대한 죄책감이 느껴졌다. 가위 눌렸을 때 본 것과 교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전혀 연관 없다고는 말 못하겠다. 아직도 의아한 것은 꿈에 보았던 그것의 정체와 왜 내게 그런 것을 보여주었는지, 그리고 그 웃음소리의 의미는 무엇인지, 날 그저 갖고 노는 것인지. 사실 그 일이 있은 후 꿈속에서 그것을 몇 번 더 보았습니다. 어찌됐든 난 여전히 미신을 전혀 믿지 않는다. 그냥 단순히 운이 좋았거나 우연의 일치거나 잘못 본 거니까. 세 번째 이야기, 단독주택의 빨래건조대. 예전 제가 살던 집은 단독주택 1층이었습니다. 옆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해가 잘 안 들어와서 오후 4, 5시경이면 마루는 어두컴컴했지요. 당시 방 3개, 화장실, 부엌과 마루는 이어져 있는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막 이사를 와서 겪은 일입니다. 집에는 어떤 기운이 있지요. 예전 집은 해가 잘 드는 남향이고 주변이 트여 있어 항상 밝은 느낌이었다면 이사 온 집은 어두컴컴하고 마루도 살짝씩 삐거덕대어 기분 나쁜 느낌이 들었었지요. 사실 지하실 집에 도둑이 들기도 하고 방화범이 들어오기도 하고 하여튼 사건 사고도 많은 집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오자 집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5시경이라 이미 집안은 어두워져 있고 그래도 낮이라고 생각하여 불은 켜지 않았지요. 어머니도 안 계시고 빨리 방에 가서 오락이나 해야지 생각을 하고 교복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교복은 마이, 조끼, 무옷, 바지까지 사정 세트였지요. 일반적으로 방에 옷을 걸긴 하지만 저희 집 마루에는 빨래 건조대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그 A자로 펼친 후에 날개 쭉 뻗치게 해서 거기에 옷걸이로 거는 식의 건조대였지요. 신혼부부들 흔히 쓰는데 저희 집의 것은 훨씬 컸습니다. 마루 3분의 1은 차지했거든요. 한쪽 날개에는 빨래 후 말리는 옷을 걸고 다른 한쪽 날개에는 집안 식구가 입는 옷들을 걸어두고는 옷장 대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마이를 걸고 조끼를 걸고 바지를 거니 더 이상 빈 옷걸이가 없는 겁니다. 옷걸이가 한 40개는 있었던 것 같은데 전부 가족의 옷들이 하나씩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반대편 젖은 옷들이 걸려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도 빈 옷걸이는 없더군요. 하긴 어머니께서 빈 옷걸이를 그쪽에 두실 리가 없었지요. 그래서 다시 반대쪽 날개로 이동해서 옷걸이를 찾고 있는데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주위가 싸늘해진 느낌이 드는 겁니다.
아 오시고 나발이고 빨리 들어가자 싶어서 옷옷을 대충 건조대 나에게 쫙 펼쳐두었습니다. 그리고 씻으러 화장실 쪽으로 한 5발자국 걸었을까. 귀에서 토욱하고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순간 놀랐지만 그래도 뒤돌아봤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본 순간 전 얼어붙었습니다. 건조대 아래 떨어져 있던 것은 바로 빈 옷걸이였습니다. 순간 들은 생각은 뭔가가 있다 시발 뭔가가 진짜 있다. 그게 진짜 내 옆에 있다가 내가 빈 옷걸이가 있는데 못 찾고 있으니까 여기 있지 하고 떨어뜨려 준 거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거의 1초와 같은 찰나에 이 생각이 들면서 마당에서 허겁지겁 옷을 입고 저는 운동복을 움켜쥐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렇게 2시간을 계기다가 집으로 돌아가니 어머니께서 와 계시더군요. 제 옷은 이미 옷걸이에 얌전히 걸려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머니께서 거셨겠지요. 남자가 겁이 많다고 하실까봐 어머니께는 지금까지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이 지나친 것이었을까요? 과연 하필 빈 옷걸이가 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후에 바로 이사를 하게 되었지만 지금도 빈 철사 옷걸이를 보면 그 일이 떠오릅니다. 4번째 이야기, 그녀의 메시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존재들이 제일 무서우신가요? 미스터리한 존재, 귀신. 전 단연코 가장 무서운 건 사람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전 오늘 또 거나하게 취했습니다. 최근 들어 술자리가 잦아드네요. 사회생활을 하며 인맥관리에 술자리든 쌀쌀해진 추위에 쓸쓸함을 느껴 혼자 된 술자리가 일상이 되죠. 오늘도 전 술자리를 갖게 되어 얼큰하게 마시게 되었고 격한 기분에 눈물 아닌 눈물을 좀 흘리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 올해로 딱 30. 많다면 많고 아직 젊다면 젊은 어정쩡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나이일지도 모르죠. 솔직히 전 어디 가서 외모로 기죽어 본 적이 없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지만 유흥업소의 아가씨들에게 그 동기가 어찌 되든 수없이 대시를 받기도 하며 회사 내에서도 여사원들에게 상당한 인기가 있는 편이고 업무 처리상 처음 만난 상대방과도 밤새 같이 지내기도 할 정도로 외모, 성격, 매너, 아무튼 이성에게 좀 인기가 있는 편이지요. 능력, 그것 또한 뭐랄까.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기업 혹은 공무원, 고액 연봉자는 아닙니다. 갓 신설한 중소기업, 뭐랄까. 하루에도 몇 번씩 뉴스에 오르내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회사 안에 사업부로 있다가 최근 사업부 전체가 법인 독립을 한 상태로 형식상 중소기업, 벤처기업으로 되어 있지만 그동안의 업무 내역, 회사 간의 거래 내역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대표 산업의 중요 심장 역할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어떠한 회사의 중요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요. 제가 선택하는 방향, 타이핑하는 글자 하나에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말하죠. 야, 진짜 너처럼 인생 제대로 사는 놈 본 적이 없다. 이 새끼는 진짜. 그런데 그런 저는 불과 몇 시간 전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전 첫사랑을 만났었습니다. 흔히 첫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게 보통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에 그렇다고 하더군요. 저 역시 저와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었고 그 사람과 어떻게 잘 연결되어 사랑의 결말을 맺을까 싶었지만 웬걸. 이놈의 세상은 무심하게도 그녀 하나만이 아닌 둘의 생명을 가져가 버리더군요. 그 이후로 참으로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게 정말 말이 아니더군요. 그러한 제가 안쓰러웠던지 친구들은 사랑을 잊으려면 또 다른 사랑을 해야 한다는 권유도 있었고 다른 사람과 있으면 잊히겠지 싶어 이 여자 저 여자 한 번에 2명 3명 만나보기도 했었고 정말 별짓거리 별의별 행동을 다 해보기도 했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저는 정말 상대방에게 진짜 나쁜 행동을 한 것이겠죠. 하지만 워낙에 첫사랑에 대한 기억이 강했던 것인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이전의 그녀와 겹쳐 보이고 비교되고 정이 안 가고 만나면 만날수록 슬퍼지고 그리하여 참으로 많은 분들을 울렸습니다. 그러다 결국 학교를 졸업하던 몇 년 전 겨울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속여가면서까지 억지로 사람을 만나면 안 되겠다 싶어 그 당시 만나던 그녀에게 갑작스러운 이별을 통보하게 되었고 그녀는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는 연락을 마지막으로 소식이 끊어지게 되었었죠. 그렇게 몇 해가 흘러
전 그 누구도 만나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다고나 할까요? 일에 미쳐보자며 하루 16시간 18시간씩 일을 하기도 했었고 친한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그동안 모아오던 돈을 다 털리고 30여만 원 남은 통장의 잔고를 보며 허탈해서 그 이후 한동훈 월급 받는 족족 각종 유흥업소에 쏟아부으며 될 대로 되란 식으로 페인처럼 몇 개월 지냈던 적도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 부쩍 늙어가시는 부모님을 뵙고 죄송스러운 마음에 그나마 마음을 추스르며 다시 정신 차리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떠나보냈던 계절이 와서일까요? 아니면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난 스트레스 때문일까요? 이 나이에 모아둔 돈이로는 모두 털리고 빈털터리가 된 덕분일까요? 더 이상 세상 살기가 싫어져서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 뭐 같은 생활 그만두자 싶어 방금 전에 21층 옥상으로 엘리베이터를 눌렀었습니다. 이상하게 층층마다 서던 엘리베이터 때문에 어렵사리 꼭대기층에 도착했지만 옥상으로 통하는 마지막 문은 마치 뭐에 걸리다시피 이상하게 열리지 않던 그 문에 주저앉아 한동안 눈물을 흘리던 나의 모습. 그렇게 한동안 울다가 힘이 들어가지 않던 다리를 이끌며 힘겹게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가던 나의 주머니 속 핸드폰이 울어대더군요. 한 통의 메시지. 3년 전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던 그녀의 전화번호로 온 메시지. 힘내. 5번째 이야기. 할아버지와 소녀. 저희 할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시는 농부셨고 슬하의 6남매를 키우셨는데 그 중에 5째가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이때는 아버지가 중학교를 입학을 막 하셨던 시기로 14살 봄 즈음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할아버님은 쌀 농사를 주업으로 삼으셨는데 쌀 농사 외에도 여러 농사일이란 거세는 소가 필요했습니다. 지금도 시골집으로 찾아가면 외양간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놈의 소가 그날따라 말썽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학업을 마치고 늦게까지 놀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작은 누나만을 남기고 집에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아직 이른 저녁이라 어둡진 않았지만 곧 해가 질 무렵이었는데 작은 고모님이 울다 지친 듯 퉁퉁 눈이 부어 있어 저희 아버지도 어리지만 금방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하네요. 외양간 밑을 맨바닥인 채로 둘 수 없으니 보통 지피나 톱밥을 깔아두는데 이것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새로 갈아주어야 했습니다. 그날 햇볕에 잘 말려 쌓아두었던 볏짚을 외양간에 깔기 위해 외양간 뒷문을 활짝 열고 반나절의 작업을 할아버님과 첫째 큰형님 둘째 형님이 하고 있으셨는데 정말 이유를 알 수 없게 소가 외양간을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줄이 끊어진 것도 아니고 꽃두레가 부서진 것도 아닌 그저 줄이 풀려났다는 것만이 일리가 있는 것이었습니다만 누구도 그럴 일은 없다고 믿고 계셨답니다. 어쨌거나 꽃두레가 걸린 소는 줄만 잡아주게 되면 어느 정도 말을 듣게 되기 때문에 어른들이 달려들어 줄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소가 살살 도망을 치는 통에 점점 소가 집에서 멀어져만 갔는데 이를 잡으려 했던 할아버지, 할머니, 큰형들, 동생들, 큰 누나까지 소를 잡으러 집을 나섰기 때문에 작은 누님만이 집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도 금방 가방을 풀고 소를 찾아 나섰는데 집 앞 5분 10분 거리의 논둑 옆으로 할아버지가 소리소리를 치는 것을 들어 그곳으로 찾아갔는데 작은 동생과 할아버지가 야산 앞에서 소가 들어간 산을 앞에 두고 고함을 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금방 따라가 잡지 못하고 소리소리를 친 것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곳은 사유지로 동네 유지 일가의 몇 자리를 위한 땅이었는데 그 당시부터 산길로 들어서는 길목에만 설치된 허술한 철문 앞에서도 동네 사람들이 쉽사리 그 땅으로 다가가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 유지분의 집안이 대대로 그 지역에 땅이 많은 뼈대 있는 집안이었는데 일제강점기를 지날 무렵 친일파로 전향하여 지역 주변에 미움을 많이 샀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인지 그 집안에 죄가 없던 몇몇 사람들도 동네 사람들의 미움을 샀는데 광복이 찾아온 이후 동네 사람들과 그 집안 사람들 간의 삭막하던 분위기와 시대적인 울분이 쌓였던 것이 큰 사건으로 이어져 진일 집안의 여자아이가 동네 어떤 남성에게 살인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아이를 그곳에 묻었다 어쨌다는 말이 많았지만 어찌되었건 그 무덤터를 굳이 들어가기에는 그 당시 사람들에겐 불길한 것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때부터 미신을 잘 믿지 않았던 큰형님들은 뒤를 쫓지 않고 미리 산길을 옆으로 돌아 뒤로 돌아오기로 하였고
할아버지와 작은 동생은 앞길에서 소가 돌아 나오는지를 지켜보기로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도 형들을 따라 웻자리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할아버지께서 불같이 말리셨다고 하네요. 가로등도 없던 시절 안 그래도 산속은 더욱 어두운 것인데 해가 지자 금방 밤처럼 날이 변했던 시기였습니다. 아버님 말씀에도 그 당시 동네의 가로등은 물론 시멘트 포장길도 없었다고 하네요. 집안 큰형 한 분이 저쪽 하며 큰 소리를 치는 소리가 얕은 산을 울렸는데 작은 동생은 이상한 소문 탓인지 겁을 먹고 엉엉 울고 있었다고 하네요. 큰형이 소리를 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가 큰 소리로 우는 것이 어렴풋이 들렸는데 몇 분간을 도저히 그칠 생각을 안더라고 하는군요. 소가 계속해서 울어댔는데 소리가 점점 아버지 쪽으로 다가오자 큰형들이 소를 잘 잡았다는 생각에 안심이 되더랍니다. 큰형 둘이서 소를 슬슬 잡아 끌고 산을 내려오는데 동생은 더 큰 소리로 울부짖고 할아버지와 아버지도 금방 질색을 하셨다고 합니다. 소등 위로 작은 여자아이가 올라타고 싱글벙글거리며 깔깔대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나중에서야 작은 동생이 말하기를 아까부터 철문 앞에서 여자아이가 자신을 향해 꺼지라며 쌍욕을 했다면서 할아버지께 소리치며 무섭다고 했다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작은 동생이 이런 상황에 실없는 소리를 한다며 큰 소리로 호통을 치셨던 것이죠. 그 소리에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찾았던 겁니다. 여자아이는 큰형분들의 눈에는 애초에 보이지도 않았고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눈에서도 금방 사라졌는데 작은 동생은 소를 집으로 끌고 오는 동안 몇 번이나 허공을 향해 쌍욕을 하며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 시간대가 정확하진 않으나 집으로 돌아오니 밤이 다 되어 달이 크게 떴었고 어머니와 큰 누나가 작은 누나를 달래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 당시 소라는 것은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집안 여자분들도 다들 진을 뺐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 논의를 돕다가 그 철문 앞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10년도 더 됐는데 할아버지의 말씀이 어디까지 저를 놀리려 했던 것일지는 모르나 최근 들어 아버지께 한 번 더 일을 물었더니 어렴풋했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그대로 떠오르더군요. 재미있게도 그때 할아버지의 논의를 돕던 곳이 그 철문 바로 앞이랍니다. 14살 때 밤을 따라 그 산에 오른 적이 있었는데 분명히 그 자리에는 묘가 몇 자리 있기는 하더군요. 사유지인데 주인이 먼 곳에 살아 잘 들리지 않는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6번째 이야기, 엄마 귀신. 제가 11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학교가 끝나면 바로 학원을 가서 밤 10시 30분쯤에 오거든요. 학원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어요. 학교 끝나고 바로 학원 가니까 너무 피곤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하루는 기분이 찝찝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했어요. 누나들이 2명인데 큰 누나나 작은 누나는 자기들이 돈 모아서 쌍수한다고 피자 아르바이트를 갔고요. 그냥 옷도 갈아입지 않은 상황에서 소파에 걸터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아빠는 회사에 있으시고 엄마는 현관에 구두가 있으니까 안방에서 주무시겠구나 했어요. 그냥 심심해서 안방문이 살짝 열려있길래 엄마자? 엄마가 살짝 잠이 깨셨는지 응 대답만 하시는 거예요. 전 좀 서운한 나머지 불이 꺼져 있는 안방문을 활짝 열고 엄마를 안으려고 안방 침대로 달려들어가 이불을 껴안았죠. 근데 엄마가 없는 거예요. 분명 소리가 들렸는데 그대로 몸이 안 움직였어요. 너무 무서워서 안방 침대에 이불 덮고 가만히 있었죠. 누군가가 들어와 주기를 기다리며 그래서 살짝 머리만 빼놓고 기다리는데 누워서 살짝 아래만 쳐다보면 안방 화장실이 훤히 보이거든요. 근데 털이 바짝 서는 거 있죠.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머리를 쑥 빼고 엄마가 절 정색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엄마지만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안 되겠다 하고 존나 거실로 뛰었어요. 안방 문을 나가면서 화장실을 쭉 보면서 나갔는데 머리만 쓱 돌리면서 절 끝까지 정색하면서 보는 거예요. 진짜 완전 다리가 광속이었어요. 너무 무서웠는지 다리가 땅을 막 타다다 치면서 소파까지 달려갔어요. 그렇게 안방이 무서워서 들어가지도 않고 TV를 계속 보다가 문자 한 통이 왔어요. 이 문자 한 통 때문에 집을 나가서 외갓집을 갔고요. 엄마 외갓집에서 할머니랑 밥 먹고 있으니까 집에 아무도 없으면 너도 와라. 그 순간 진짜 몸에 다시 소름 돋으면서 집을 뛰쳐나간 기억이 나네요.